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몸 어디나 암이 생길 수 있죠. 침샘에도 악성 종양의 위험은 있는데요.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귀 밑과 턱 밑, 또 혀 아래쪽을 비롯해서 침샘 어디나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양성 종양인 경우도 많아서 진단이 중요한데요. 만져지는 멍울과 크기 변화도 의심 증상일 수 있고요. 악성 정도에 따라 치료나 예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눈으로 보여지기도 해서 초기 진단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인 협심증에 대해서도 증상과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푸른 하늘의 꿈에서 본 거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침샘암은 침샘 부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침을 분비하는 셈이라 타액선암으로도 불리는데요. 귀 밑, 턱 밑, 또 혀 밑에도 악성 종양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멍울로 느껴지는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혹처럼 보이는 거죠. 두경부 암의 하나인 침샘암의 위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이동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몸에 멍울이 만져지면 일단 신경이 쓰이긴 할 텐데요. 침샘암의 경우에는 덩어리로 만져지긴 해도 통증은 없나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침샘암은 대부분 서서히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통증이 없는 무통성 종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더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또 이제 환자분들이 침샘염이라는 질환이 있어서 평소에도 한 번쯤은 귀 밑 침샘인 이하선이나 턱 밑 침샘인 악하선이 부어본 경험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침샘에 혹이 만져져도 이번에도 곧 가라앉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크기도 서서히 커지나 보죠? 네, 그 다른 종양에 비해서 침샘에 생기는 혹들은 크기가 천천히 증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침샘 자체가 크기가 큰 기관이 아니고 또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피막에 쌓여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혹보다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자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가 커지거나 통증과 같은 평소와 다른 증상이 느껴질 때 수술을 결심하기도 하고 또 수술할 때까지만 해도 양성 종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증상이 발생하면 이제 그때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 통증이나 신경마비 같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오는 증상도 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개인분들이 다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예. 얼굴이 약간 비대칭이 되면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내시고 네. 그 부위를 잘 만져보시고 바로 초기에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얼굴이 비대칭이 되나 보죠? 네, 이게 이제 혹이다 보니까 네. 예, 저희가 병원에 왔을 때 저희는 잘 모르는데도 네. 환자분들은 잘 알고 이쪽이 좀 커져 보이잖아요 하고 그때서야 이제 저희도 알 수 있는 그런 미세한 부분을 더 먼저 이렇게 알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침샘 양성 종양은 흔하고 악성은 좀 드문가요? 대부분 양성인 줄 알았다가 조직 검사 결과로 악성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 침샘에 발생하는 종양은 두경부, 그러니까 목 위에 발생하는 종양의 한 10% 미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는 그 갑상선암이나 후두암, 부강암처럼 아주 흔한 종양은 아닙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양성 종양이 흔하고 악성 종양은 그보다 드물긴 하는데요. 네. 침샘이 귀 밑에 있는 이하선하고 턱 밑에 있는 악하선, 그리고 혀 밑에 있는 설하선, 그리고 입안 여기저기에 있는 소타액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네. 이하선에 발생하는 혹, 귀 밑에 있는 침샘에 발생하는 혹 중에서 75% 이상이 양성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25%만이 악성인데 반대로 또 악하선, 턱 밑에 발생하는 혹은 50%가 악성이고요. 반이. 네. 또 설하선이나 소타약선,
같은 데 발생하는 종양은 네. 80% 이상이 악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침샘암의 원인이 뭔가요? 네, 침샘암은 이제 뭐 간암이나 대장암, 폐암 등과 같이 우리 다른 암들처럼 이렇게 생활 습관과 관련된 그런 뚜렷한 원인 인자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분명히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고요. 방사선에 노출된 문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EB 바이러스 같은 이제 관련 바이러스 감염도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모든 암에서와 마찬가지지만 그 만성적인 염증이나 자극이 계속 지속되면 네. 이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최근 연구되고 있는데요. 네. 흡연이나 뭐 만성 침샘염, 타석증 등도 침샘암 발생하고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전적인 요인, 바이러스, 만성 염증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흡연도 연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혀 흡연한 적이 없는 분들에게도 위험은 있는 건가요? 네, 뭐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는 뭐 여자분들이나 네. 흡연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도 침샘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진단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다들 얼굴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상당히 초기에 본인이 자각하고 이제 만져봐서 혹을 발견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다만 이게 근데 그냥 침샘이 부은 건지 주변에 인프절이 커진 건지 뭐 실제로 침샘 안에 혹이 있는 건지는 만져봐서는 잘 모르고 CT나 초음파 등 영상학적인 검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일단은 만져보면 좀 혹이 만져지는 거네요. 비대칭도 또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멍울 외에 또 다른 의심 증상도 있습니까? 네, 되게 초기에는 이제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 주된 증상인데요. 네. 크기가 커져가지고 이 혹이 피막을 누르거나 만일 뚫고 나올 정도가 되면 당연히 통증도 동반이 되고요. 네. 침샘암이 많이 진행되면 주변에 있는 신경을 침범하게 돼서 안면신경마비나 뭐 미각 변화, 뭐 혀 통증 이런 것들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초기에는 통증은 따로 없습니까? 초기에는 통증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되나요? 맨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이 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혹이 맞는지 저희가 촉진을 해서 이제 혹의 유무를 발견하게 되고요. 네. 주로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인 것 같은데요. 네. 초음파를 하면 이게 임파절이 커진 건지 실제로 침샘에 혹이 있는 건지 아니면 타석, 그러니까 침샘에 발생한 돌 때문에 침샘관이 막혀서 이제 혹처럼 딱딱하게 만져지는 건지를 감별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일에 이게 침샘에 혹이 맞다면 그 다음에는 CT 검사를 통해서 이 침샘 종양이 뭐 악성에 가까운지 양성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초음파나 CT도 영상학적 검사이기 때문에 이걸로 확진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확진을 위해서는 바늘을 이용한 새침 흡인세포 검사나 아니면 수술적인 절제를 통한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초음파 검사로 시작을 하는 거네요. 네, 병원에 오시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인 것 같습니다. 그 침샘암이 귀 밑, 턱 밑, 혀 밑으로 구분해서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으로 얘기가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귀 밑에 있는 침샘이 이제 우리가 한자 그대로 귀 이자를 써서 이하선이고요. 네. 턱 밑에 있는 침샘이 이제 턱 악자를 써서 악하선이 되겠고요. 혀 밑은 마찬가지로 설하선, 그리고 입안에 이제 침이 여러 군데서 조금씩 분비되는데요. 네. 이런 이제 침샘들을 소타액선이라고 합니다. 기능도 각각 틀려서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그때 침이 제일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때 많이 침이 분비하는 침샘은 귀 밑에 있는 이하선이고요. 항상 어느 정도를 일정하게 분비해주는 침샘은 턱 밑에 있는 악하선입니다. 네. 그러면 특히 발생 위험이 높은 위치라든지 뭐 위치에 따라서 악성도나 위험이 다르기도 한가요? 네, 설하선이나 소타액선에 발생하는 종양은요. 네. 이하선이나 악하선,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는 이제 귀 밑 침샘이나 턱 밑 침샘에 비해서
혹 자체 발생 빈도가 상당히 낮아요. 잘 안 생기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이런 곳에 설화선이나 소타악선에 혹이 발생했다 하면은 약 80% 이상에서 악성이니까요. 그런데 암이 생기면은 드물지만 암이 생기면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그 이하선이나 악하선에는 말씀드린 대로 설화선이나 소타액선에 비해서 종양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네. 이하선에 발생하는 종양의 75% 이상이 양성이고요. 네. 크게 처음에 혹이 생겼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악하선에 발생하는 종양은 약 50%가 악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귀 밑과 턱 밑 같은 경우는 일단 겉으로 만져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금방 구별이 될 것이고 혀 밑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생기기도 하는 건가요? 네,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갑자기 생기는 거죠. 네. 처음 발견했을 때 그게 이제 몇 개월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대부분 괜찮은 혹들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점차 크기가 커지거나 뭐 계속 안 없어지고 있을 때는 검사를 꼭 해보셔야겠죠. 네. 자, 치료가 궁금합니다. 침샘암의 치료는 수술인가요? 네, 대부분의 침샘암의 최우선 치료는 가장 적절한 치료는 이제 수술적으로 완전히 절제하는 거고요. 네.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침샘암에서는 그 항암 화학요법, 우리가 항암 치료라고 하는 치료는 네. 그 수술적인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서만 이제 국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네. 뭐 효과가 아직까지는 수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일단 수술이 기본인 건데요. 크기와 상관없이 수술을 하는 게 문제를 키우지 않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일정 크기 이상일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건가요? 침샘암은 진단이 되면요. 네.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암은 조직학적으로 분화도에 따라서 고악성도 암하고 저악성도 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침샘암은 중등도 이상의 악성도, 그러니까 고악성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가지고요. 예, 암을 초기에 뭐 크기가 작다고 해서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네.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악성도가 나쁜 쪽으로 또 변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이 이런 거랑 이제 헷갈리시는 게 이제 갑상선암이 크기가 어느 정도 작으면 지켜봐도 된다 이런 건데, 네. 침샘암은 진단이 되면 증상이 없더라도 크기가 작더라도 네. 그거에 관계없이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일단 크기가 작더라도 수술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럼 대부분의 암이 그런 것처럼 침샘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에서 완치가 잘 되고요. 네. 방사선 치료와 같은 수술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수술적으로 그렇군요. 완전히 절제가 되면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운 좋게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기도 하고 또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가 이어지기도 하고 치료에서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큰가요? 네,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침샘 혹 전부를 저희가 제거해서 그 조직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병리과에서 이 암이 어떤 분화도, 그러니까 악성도가 이제 저악성도인지 고악성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네. 만일에 고악성도 암으로 판명이 되면 수술로 모두 다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완치 비율이나 재발 방지에 이제 훨씬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수술 후 환자분께 잘 설명드리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합니다. 네. 일단은 수술이 기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침샘의 이제 혹을 제거하고 수술 후에 얼굴 모양이 변한다거나 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신경마비의 결과도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귀 밑에 있는 이하선이나 턱 밑 악하선은 우리 안면 근육들을 움직이는 안면신경이 이 침샘을 관통하기 때문에 수술 시에 이러한 안면신경이 다치거나 네. 아니면은 이렇게 떼어내면서 자극이 되는 것만으로도 수술 후에 대부분은 일시적인데 또는 영구적으로 안면신경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턱 밑샘인 악하선 수술 시에는 혀를 움직이는 신경하고 혀의 미각 그리고 혀의 일반적인 감각을 담당하는 설화신경하고 설신경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혀의 움직임 장애나 미각 변화, 또 혀 통증 같은 게 수술 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안면신경마비나 혀의 움직임에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네, 대부분 일시적인 경우는 대부분 시간 지나면 점점 좋아지다가 이제 완전히 좋아지는 코스를 밟게 되고요. 네.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으면 저희가 영구적이라고 진단을 해서 그에 따른 치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수술해서 이제 양성인 줄 알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조직 검사로 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무척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수술 전에 검사로는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네, 그 수술 전에 초음파나 CT로 이제 침샘에 발생한 혹이 양성 혹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네. 통상 저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침 흡인 검사 같은 이제 바늘을 이용한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 영상학적 검사가 최근에는 아주 많이 발전을 해서 영상학적 검사만으로도 양성의 모양인지 악성의 모양인지를 어느 정도 감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수술 전에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진을 위해서 수술 전 해침 흡인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술 전에는 양성으로 생각해서 수술을 진행했는데 네. 최종 조직 검사 결과가 영상 검사와는 다르게 악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술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 수술로 이제 더 이상 추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네. 이거는 그 병리학적으로 그 띄어낸 조직의 악성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분하고 상의해서 네. 결정을 하면 되고요. 요즘은 대부분 다학제 진료라고 해서 병리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혈액종양내과 의사분들이 다 모여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 치료를 할지 안 할지를 이제 논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네. 거기에 따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침샘암의 재발 위험은 어떨까요? 치료 후에도 계속 관찰은 하는 거죠? 네, 침샘암의 재발 위험은 그 맨 처음 치료 전 그 침샘암의 조직학적 종류나 악성도, 병기, 우리가 이제 뭐 1기, 2기, 3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병기에는 신경 침범 여부나 임프절 전이 여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타액선 주변 조직 침범 유무, 그리고 또 이제 수술한 다음에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 네. 재발 위험을 좀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과 다 관련해서 재발 위험이 높을 수도 있고 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재발 위험성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한번 침샘암을 진단받으시면 수술 후 5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하선으로 수술했는데 악하선으로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없지는 않겠지만 네. 이게 해부학적으로 가까이는 있지만 네. 뭐 분명히 떨어져 있는 침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대장암이 발생하셨는데 이게 좀 진행해서 주변 간암으로 전이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일 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후도 궁금한데요. 침샘암의 5년 생존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네, 그 침샘암의 5년 생존율은 다른 암하고 마찬가지로 병기,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네. 병기는 그 원발암의 크기가 크거나 만일에 임프절 전이가 있었거나 주변 구조물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병기가 이제 단계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병기가 제일 높은 4기일 경우에는 그 5년 생존율이 이제 막 50% 조금 안 되게 좀 낮아요. 네. 하지만 대부분인 침샘암 1병기나 또는 2병기일 경우에는 네. 5년 생존율 90% 이상으로 완치율이 높은 암종입니다. 네. 수술 후에도 뭐 CT라든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수술 후 5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그 이학적 검사 이렇게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영상학적 검사 CT나 필요하면 MRI 이런 검사를 시행합니다. 네. 그럼 재발 없이 정기 검사로 확인을 하다가 전이가 됐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까?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재발과 전이인 것 같은데 침샘암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재발이 잦나요?
네,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재발이 발견되는 건요. 네. 이게 재발이나 전이가 발견되면 저희 이제 환자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정말 이제 힘든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환자분들은 이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재발된 경우는 다시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담당 의사분의 의견에 잘 따르시면 되고요. 수술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런 재발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려고 매년 정기 검사를 시행하는 거니까요. 근데 전이 이렇게 특히 원격 전이가 발견되면 네. 침샘암은 폐나 뭐 뼈 이런데 뭐 내장, 뇌 이런 데로 전이가 드물지 않게 발견되거든요. 네. 만일에 이런 데로 이제 원격 전이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좀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서 처음 치료를 좀 초기에 정확하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수술 후에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겠네요. 네. 침샘암으로 치료 중인 분들이 수술 후에도 겪을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의 위험은 없을까요? 네, 그 수술적 치료 후에 이제 안면신경마비로 인해서 뭐 눈이 잘 감기지 않거나 네. 입 모양이 좀 비대칭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이제 추가로 받은 분들 중에는 그 타액선이 이제 방사선 치료로 줄어들면서 네. 이제 타액 감소, 침이 말라서 음식 섭취시나 이제 주무실 때 굉장히 불편한 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안면신경 마비는 추가적인 수술이나 보톡스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잘 안 보이게 저희가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고요. 네. 타액 감소는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없어서 네. 인공 타액 같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경부암의 하나인 침샘암의 위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이동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도 그렇고요. 몸을 움직일 때 가슴으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뻐근한 증상이 있는데 좀 쉬면 괜찮아진다면 협심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위험을 생각해서 그런지 협심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글쎄요, 그럴까요?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이 협심증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지는 걸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부르고요. 네. 그 허혈성 심장 질환 안에 이제 협심증도 있고 심근경색이 있고 이제 급성 심장사, 돌연사 이렇게 크게 임상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요인들이 문제가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근데 우리 몸은 나이 들수록 기능이 약해지기도 하고 손상이 되는 게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관상동맥 안에 동맥경화성 변화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그건 조금 약간 잘못된 말이긴 한데요. 네. 결국은 이제 나이 들면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긴 한데, 네. 특히 혈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하게 나이 들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동맥경화란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혈관이 있는데, 혈관의 내막 가장 이제 피가 순환하고 있는 가장 그 안쪽 막이 내막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게 이제 뭐 고혈압 같은 뭐 당뇨 이런 게 생기고 오래되면 내막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손상된 내막으로 이제 기름때들이 침투를 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내막 안에
이제 기름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일종의 덩어리를 형성하는데요. 그게 이제 점점점 크게 되면은 혈관이 좁아지게 되겠죠.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은 이게 사람이 먹고 또 배출하고 하는 그런 나이 들면서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나타나죠. 결국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데 실은 이런 발생은 어릴 때부터 생긴다고 그래요. 뭐 심지어는 막 태어난 신생아에서도 동맥경화가 관찰됐다라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는 없긴 한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살아나면서 조금씩 생기는데 우리가 성인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네. 이제 그렇지만 나이 들면서는 이게 좁아진 정도가 심해지니까 이제 병으로 나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이 들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게 심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혈관을 건강하게 나이 들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고혈압, 당뇨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또 그래서 강조가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항상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기가 어렵긴 한데 4대 위험인자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고혈압이 있고요. 당뇨병 그리고 흡연, 고지혈증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비만한 거, 특히 복부에 비만한 거, 또 운동 부족한 거,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또 중요한 하나의 위험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 그걸 관리를 하면 혈관이 악하게 노화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방금 제가 4개 말씀드렸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그다음에 비만의 운동 부족 이런 게 다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30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참 나이 들수록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질환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심근경색의 위험 때문인지 협심증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오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건 오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혈관의 내막이 닫히면서 기름때가 끼어서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인데 협심증, 심근경색증 모두 다 동맥경화 질환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협심증은 이제 혈관 안에 기름덩어리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피 흐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뭐 안정 상태랄지 이렇게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증상이 불편한 게 안 나오는데 뭐 계단을 오른달지 빨리 뛴다 또 무거운 것을 든다 이럴 때게 그때는 이제 피가 공급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구량이 많아지는 만큼 피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많이 못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피가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심장이 고통을 받는다, 아프다라는 협심증인데요. 이렇게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혈관 안에 내막이라고 하는 혈관에 쌓여있던 기름덩어리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게 갈라지면서 균열이 생기면서 그럼 안에 있는 기름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아다니고 있던 우리 뭐 혈피 속에는 뭐 산소도 있지만 혈소판이라고 피가 굳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이것이 기름때를 만나면 갑자기 피떡이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피가 흐름이 완전히 차단이 되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피 속에 저희들이 피가 흐른다는 의미는 산소 공급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썩게 되겠죠. 심장 근육이 썩는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고요. 결국 그러다가 이제 돌연사 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다른 병이 아닙니다. 그냥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근경색이 왔어도 그냥 재빨리 파열되거나 금이 같은 것이 또 그렇게 치유가 되면요. 또 바로 또 협심증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안정이 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근경색은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서 생기는 거고 협심증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혈류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수롭지 않은 질환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셔야겠습니다. 협심증도 가슴 통증의 증상이지 않습니까? 심장은 쉬지 않고 뛰어야 하는 장기라서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인 건데요. 그 신호가 가슴 통증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피 공급, 그러니까 산소 좀 보내주라라는 신호가 통증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 지표인데요. 우리가 심장이 가운데서부터 왼쪽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위치가 가슴 가운데에서부터 왼쪽에 특징적으로 쥐어짠다, 네. 압박한다, 또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뜨겁다. 뭐 이런 양상의 통증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고요. 네. 뭐 그 외에 뭐 찢는 듯한 느낌도 있다. 많이 표현하고 또 이게 또 간혹 턱이나 어깨 쪽으로 또 퍼져나가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쥐어짠다, 압박한다,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흉통에 있어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증상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양상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나 가슴 가운데 짓누르고 쥐어짜고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하다. 또 오래 간다 그러면 심근경색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심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 공급이 항상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 오르거나 이럴 때 피가 많이 공급돼야 될 상황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게 5분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면은 5분 정도 지나면 가라앉거든요. 네. 만약에 혈관이 막힌 증상이라면 쉬어도 가라앉지가 않겠죠. 그렇죠. 예. 20분 이상이 지속되고요. 네. 굉장히 심한 통증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손가락을 실로 묶어가지고 좀 시간 지나면 파랗게 됐잖아요. 네.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럴 때. 네. 그러니까 뭐 보통 말할 수 없는 통증이고 식은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식은땀도 흘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구역질도 나오게 되고 하기도 하고요. 기본 양상은 똑같지만 시간이 더 길고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흉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가슴 통증이 꼭 심장 질환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 질환으로 인한 흉통과 폐 질환으로 인한 흉통의 차이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좀 쉽진 않아요. 중요한 거이긴 한데, 그러니까 네. 가슴을 우리가 살펴보면 심장도 있지만 폐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슴 가운데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식도와 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저희 일반 환자분들이나 저희들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저희들이 식도염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위식도 역류증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과 협심증에 의한 통증과 이게 비슷하게 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쥐어짜는 것 같고 뜨겁고 또 압박하는 듯 하고요. 뭐 그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기본 양상이 똑같이 호소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 차이점은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이 좀 일을 할 때 힘들 때,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 오를 때 이럴 때 양상이 생겼다가 또 쉬면 좋아지는데 네. 식도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뭐 20, 30분 걸리는 경우도 많고 주로 과식 후에 또 누워서 자거나 뭐 밤늦게 뭘 먹고 누워 있거나 막 바로 눕거나 그럴 때 많이 생기는 양상이 있고요. 네. 폐질환과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분이 쉽진 않아요. 특히 폐동맥이 피떡으로 막힌 경우들이 폐동맥 색전증이라 그러는데 뭐 폐렴 같은 경우도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실은 일반인들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가슴 부위에 좀 평소와 다른 격심한 통증들이 새로 생기거나 네. 심해지거나 점점 그런 경우는 실은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좀 증상의 차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또 협심증은 가슴 통증뿐 아니라 어깨, 등, 또 턱이 아플 수도 있다면서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가슴 중앙부, 왼쪽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왼쪽 가슴과 중앙부가 아프면서 턱이 아프거나 왼쪽 어깨 쪽으로 이렇게 방사통 이렇게 부르는데 네. 거기가 가슴통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가슴 통증이 아니라 이제 오목가슴이라고 부르죠. 심와부, 그러니까 가슴 아래 위장이 있는 위치가 아픈 경우들이 있고요. 네. 또 심지어는 턱만 아픈 경우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뭐 드문 경우긴 한데요. 막 운동만 하면 목이 아파 죽겠다. 네. 목이 뜨겁고 아파서 죽겠다. 쉬면 좋아진다. 이런 네. 경우들은 검사해 보면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그런 증상들이 반복이 된다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 검사는 심전도로도 알 수 있나요? 뭐 초음파를 하나요? 이제 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를 저희들이 해보는데요. 네. 뭐 심근경색이 의심된다. 그런 경우는 심전도의 변화가 나오거든요. 이 심전도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는 응급실에 가면 바로 심전도를 찍고 이제 혈관이 막힌 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심장 혈관 사진을 찍는 심혈관 저용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만약에 뭐 좀 안정돼 있고 협심증이 의심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초음파, 심장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저희들이 러닝머신 하지 않습니까? 헬스장 가보면 그 러닝머신 형태로 이제 심장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심전도를 하거나 심장 초음파를 하는 운동부하 심전도, 운동부하 심초음파 이런 걸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혈관이 많이 좁아졌을 때는 협심증도 뭐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시술적 치료가 고려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저희들이 심장 저용술 같은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넓히는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고요. 네. 스텐트란 것은 뭐 볼펜 스프링처럼 금속망입니다. 그 혈관을 뚫고 풍선으로 넓힌 다음에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이제 넓혀주는 볼펜 스프링을 쫙 펴가지고 혈관을 넓혀주는 그런 시술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스텐트를 시술한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동맥경화가 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또 생기지 않도록 또 동맥경화가 이게 파열이 되거나 아까처럼 금이 가지 않도록 그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네. 뭐 요즘에는 약물 치료 굉장히 효과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스텐트를 안 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뭐 상당 부분 환자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치료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치료와 함께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네.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아스피린을 약국에서 팔고 그냥 아무나 사서 먹는 차원이었는데 네. 저희들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뭐 뇌졸중, 풍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그냥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먹을래 그런 연구를 해봤거든요. 네. 뭐 심지어는 당뇨 있는 사람들이 예방 효과가 있는 거 검사를 해봤는데 10,000명, 20,000명 검사를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아스피린이란 것이 아시다시피 이게 작용 기전이 위에서 위장을 손상시키는 그 작용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장출혈이나 심지어는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출혈 같은 경우로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를 깎아먹어버려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막 무차별적으로 먹는 걸 권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 분에서 이 사람은 아스피린의 예방 효과가 그런 손상 효과보다 훨씬 크겠다 싶을 때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아스피린 말고 뭐 클로피도그릴이랄지 연구를 해보니까 클로피도그릴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피떡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약인데 풍이랄지 심근경 예방 효과가 아스피린보다 살짝 더 좋고요.
그리고 위장의 출혈 효과가 또 상당히 또 양호합니다. 아예 없단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피떡을 만드는 걸 억제시키는 약은 분명히 출혈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도 쓰고 있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이런 피떡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아스피린, 방금 말씀드린 클로피도그렐은 그냥 자의로 복용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의사랑 상담해야 되는 약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사와의 상담 후에 복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앞서 뭐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운동 부족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위험 요인들에 대한 관리도 또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협심증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국화의 들국화로 필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